안녕하세요. 디코노미 진행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만 예산안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치열하게 심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정부 예산안을 직접 만든 기획재정부의 박환조 예산관리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여의도에서 시무 준비하시느라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예산안을 한번 봤더니 예산안의 큰 주제라고 할까요?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슬로건과 함께 핵심 4대 부분이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 네. 이 슬로건과 핵심 4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릴 거는 내년도 이제 예산안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저희가 이제 민생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래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는데요. 이처럼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아서 민생 활력 미래도약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했습니다. 민생 활력 미래 도약. 네, 그게 슬로건이군요. 그게 슬로건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핵심 4대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영역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4대 부분은 첫 번째는 약자 복지, 약자 복지.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그리고 글로벌 중추외교와 안전한 사회입니다. 첫 번째가 약자 복지, 네. 두 번째가 경제 활력, 네. 세 번째가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맞습니다. 네 번째가 글로벌 중추 외교. 이 네 개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 핵심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께 사실 정부 예산이라고 하면은 이 규모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네. 이게 예산 얼마를 쓰는지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세입 예산은 얼마고 세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총 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8조 원입니다. 651.8조 원. 네, 맞습니다. 아, 맞네요. 이 651.8조 잘 안 하던 숫자인데. 네, 이제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요. 다음 말씀드릴 건 이제 총 지출의 경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4조 원입니다. 677.4조 원. 네, 3.2%가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거를 이제 단행을 했고 총 24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이 24조 원의 추가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총 지출 677.4조 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안을 보니까 이 국가 채무 그리고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 구독자님들께서 좀 낯설은 개념일 수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두 가지 개념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해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 범위 내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8.3%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 이내, 국가 채무는 50% 이내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면은 이 구독자님께서 이해하실 때 나라 살림이다, 나라 가계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4대 핵심 부분 중에서도 저는 약자 복지라는 게 좀 눈에 와닿더라고요. 네.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 하반기 핵심 과제로 이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는데요. 네. 이 양극화 해소와 약자 복지가 뭔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약자 복지 중에서도 저는 생계급여 대폭적인 확대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생계급여를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생계급여를 매우 과감하게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141만 원이 인상이 되는데 41만 원. 네네. 이거는 지금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보면 지난 3년간 저희가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을 166만 원을 인상해 왔는데요. 166만 원. 네네. 이거는 지난 정부 5년 평균 인상액인 47만 원 대비 약 3배 수준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엄청 올린 거네요, 이 생계급여를.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생계급여 인상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약자 복지 부분에서 저 생계급여도 눈에 띄었는데 노인 일자리 110만 개, 저는
이 항목이 좀 눈에 띄는데 일단 구독자님들한테 노인 일자리가 뭐고 어떤 정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이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순 노무형의 노인 일자리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익형 일자리도 늘리고 사회 서비스형, 그다음에 민간형 비중을 이번에 좀 많이 늘렸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용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다양한 또 일자리 방안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에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신경 쓴 게 이제 중장년과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 중장년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단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네네. 경력 단절 여성분들. 네. 같은 이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이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정년 도달한 근로자들을 일부 재고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금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하였고. 재고용이라고 하면 요새 많이 나오는 계속 고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세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촉진 수당을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고용유지 장려금을 확대해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분들 이런 장애인 관련 예산안도 이번 약자복지 부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중증 발달 장애의 이제 가족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돌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중증 장애인 긴급 돌봄 세트를 내년에 이제 2개소를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긴급한 이제 돌봄 수요들을 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맞춤형 의료 집중형 거주 시설도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12만 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 좀 약자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주거장학금이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우리가 흔히 장학금 얘기하면 뭐 국가장학금 다양한 장학금인데 주거장학금이라는 표현은 조금 용어는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주거장학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고 어떤 겁니까?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생들 분들 중에 이제 너무 이제 학교가 멀어서 이제 통학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주거를 이제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나 차상위 계층 대학생 분들이 원거리에 있는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경우에 월 20만 원에 월 주거 20만 원. 네네. 20만 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월 썼습니다. 20만 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되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내년부터 첫 도입이 되는 거죠?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약자복지 부분에서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주택 관련 좀 정책도 이 약자복지 예산에 포함이 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이제 늘리는데요. 이걸 전체를 다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25.2만 원. 네, 25.2만 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약자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총 4개의 핵심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경제력 확산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여기서도 좀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를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활력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대폭적으로 강화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금융 3종 세트. 금융 3종 세트. 네네. 그리고 배달 택배비를 3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건 이제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부분으로 안전한 사회 그리고 글로벌 중추외교라는 그 부분이 있던데 네. 이 글로벌 중추외교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책임과 의무를 이제 다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ODA 사업들에 대한 저희들의 예산들을 이제
이제 늘려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그 이제 어려운 다른 나라들을 돕고 저희 그 과정에서 저희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ODA라고 하면 이제 좀 표현이 낯설 수 있는데 이 ODA가 공적 원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코노미 방송에서 박한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 과장님을 모시고 좀 예산안 관련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예산안 관련돼서 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저희 국민들의 그 민생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는 충분히 다 만족스러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이 국회 단계에서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의도했던 민생 안전, 그다음에 경제 활력이라는 이 목표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방송을 마치고 또다시 여의도로 가셔서 또 치열하게 심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희 디코노미 방송에서는 이제 국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 속보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한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님을 모시고 예산안 관련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디코노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